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논란, 청와대가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고의로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서 이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 진상조사도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병민 경희대 개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방부 실무진 조사를 통해서 청와대가 사드 보고는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다 이런 발표를 한 후에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도 조사를 했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부적으로 이제 고의적으로 청와대에 뭔가를 누락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면 그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게 청와대 반응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사드 발사대 내기가 들어왔는지를 이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여부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론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드에 대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과정의 이제 문제를 좀 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환경 권한대행 체제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내용들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 좀 졸속으로 결정한 내용들 전반에 대한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사드 배치에 관한 과정들을 이제 어찌 보면은 두 기는 배치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 네 기가 이제 국내에 반입됐던 내용들을 사실 청와대가 모를 리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청와대가 좀 의도적으로 뭔가 좀 부각시키는 과정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외교적으로도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실익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좀 조속히 빨리 매듭을 짓고 다음 상황으로 사드 배치를 대한민국이 국익 차원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좀 옳은 수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사는 민정수석실에서 주도를 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예. 주도를 하고요. 사실 좀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한두 사실 가지가 아닙니다. 들어왔다라는 거는 YTN에서 보도가 됐었고요. 예. 이미 언론에서 다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는 알 수밖에 없었던 게 사드 한 포대가 6기잖아요. 그래서 2개는 배치가 됐고 4개는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알려져 있었는데 굳이 이거를 왜 누락해야 됐을까? 예. 그것도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요. 국방부는 왜 고의로 그걸 누락해야 그렇죠. 했을까? 이게 또 의문점 하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 지금 보고 누락을 넘어서서 사드가 처음으로 들어올 때부터의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 환경 영향 평가도 거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청와대 지금 이번 문재인 정권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한 걸 전체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보고 누락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사드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절차적인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가 아닌가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에어컨 산 사람이 에어컨 샀나요라고 다시 물어보는 형태인 것 같아서 좀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진 않지만 일단은 지금 청와대에서 내놓는 지금 일방적인 얘기로는 한민구 장관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게 되면 사실 사드 배치는 뭐 어찌 보면 기밀상과 관련된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소상하게 또 밝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서 아니 그런데 이게 네. 국민이나 언론에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업무 보고에서 밝히는 건데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가는 건데 여기서 경중을 가리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일단 이거를 청와대에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뭐 국회에서는 뭐 청문회까지 나오는데 청문회는 좀 넘어가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청와대에서 조속하게 매듭을 짓고 사드 전반적으로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차원,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네.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정말 국방부가 모른 척 했을까?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한 것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이 정의원 안보실장이 사드 내기가 추가 반입됐다면서 이렇게 묻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선문답을 주고받는 것을 이게 뭐 정상적인 대화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청와대 발의 설명인 거고요. 예. 한민구 국방장관 얘기는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군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밑에 지휘를 받고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 당시 내용이 조금 달랐더라 하더라도 이 내용이 소위 자칫 잘못하면 항명 사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용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내기를
배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내기가 반입이 됐습니까는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배치와 반입. 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사드가 발사대 2기가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가 돼 있는 거고요. 배치가 돼 있다라는 거는 군사적 작전 상태를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4기는 국내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배치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정의용 안보실장이 4기가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까라고 물어봤다라면은 한민국 국방장관이 그렇습니까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건데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한 용어 차이에 대한 설명을 아직은 정확히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용어까지 설명하면서 다 안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오갔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가장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결국은 그러면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된 상황을 몰랐는가라고 이제 예.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5월 14일에 이 북한이 화성 12형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NSC를 소집하게 되고 이 예.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군 태세를 정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예. 거죠. 그러면서 사드가 현재로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나왔기 때문에 레이더를 통해 갖고 엑스밴더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미사일 궤적들에 대한 그런 보고나 파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사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누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이 NSC 상황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4일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25일 이후까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갖고 뭔가 새롭게 인지했다라는 듯한 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며칠 안 돼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요. 그래서 이제 NSC까지 소집이 됐고 여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맞다고.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사드가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리가 없었다는 게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17일 날 또 문재인 대통령 국방부 갔죠. 예. 국방부에 가서 또 비공개로 또 전반적인 내용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 가지 과정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제가 알기로 4번에 5번 정도 될 텐데 예. 그동안 이 중요한 사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거라는 게 사실상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내기가 반입이 됐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 네. 그 반입 여부에 대해서 추가로 더 그 얘기를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서 자체가 의도적으로 누락된 게 사실이라면 무언가 문재인 정부에 숨기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누락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사드가 들어왔다는 거 이미 국민들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왜 보고서에 누락이 되고 그걸 왜 고의로 누락을 하고 이게 지금 문제 삼아서 이걸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서 저는 보고 누락을 기점으로 해서 사드 배치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려는 들여다보겠다. 그런 의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김관진, 한민구 이 두 분을 제외하고 뭐 황교안 총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그럼 이 박근혜 전 정권에서 사드가 사실 배치되기 전 사드 도입하겠다고 말하기 전날까지도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됐던 부분들이나 사실 전 정권에서 어떻게든 배치를 완료하려고 했던 노력들, 흔적들은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무엇보다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을 이렇게 공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28일에 있었던 앞서 나왔던 그 정의용 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오찬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내놓은 해명 때문에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서로 관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떤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다 되면 그때에 이제 제가 필요하면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딘 자체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고의로 누락했다라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조사 과정에서 이제 나온 얘기고요. 그것도 이제 다 중간에 이제 결과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끝나면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좀 봐야죠. 내기 추가 반입 배치 뭐 이런 부분을 삭제하라는 제시를 하셨나요? 그건 제가 지시한 일이 없죠. 그건 지시할 일도 아니고요.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만드는 겁니다. 네.
4개 추가 반입 배치 이 부분을 삭제하라 이런 지시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건 실무선에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최종 보고안에 대한 결재는 누가 최종 책임자입니까? 글쎄요,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제 보고한 내용으로 보여졌을 때 한민구 근데 국방장관이 장관의 결재를 안 받습니다. 그 장관 결재를 받더라도 이게 예. 엄청난 양의 보고서를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기획 자문이라고 한다라면은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을 대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보고하게 되고 앞으로 있을 5개년의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 결을 맞춰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문구를 장관이 체크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예.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여러 차례 강독을 거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라면 그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삼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현재 있는 국방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 이게 인수위원회 차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상황에 있는 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킬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인 조사를 거치고 있다라고 하니까 청와대 차원의 뭐 조사 결과 발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내기가 추가로 반입된 걸 전혀 아무도 국민들도 모르고 청와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이런 뭐 민감한 부분을 속이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해서 올렸다면 그 뭐 의도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뭐 이유가 있겠지만 예.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얘기를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고의로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실익 자체가 없잖아요. 국방부는 이미 알려진 뭐 그렇죠. 사안이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알려져 있는 걸 고의로 누락하면 실익이 없는데 예. 그걸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라면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고의 누락한 목적을 밝혀야 될 텐데 이 목적이라는 게 사실 어떤 목적인지 이게 도무지 이제 가늠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전 정권에서 이번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뭐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대통령 기록물 뭐 지정해서 지금 봉인되어 있는 상태고 이번 정부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보고 자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문제 삼겠다는 엄중 경고가 아닌가 좀 그런 앞으로의 의미도 좀 보고에도, 그런 예. 의미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한민구 장관의 말 중에서 관점과 뉘앙스의 차이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사안에서 이 뉘앙스라는 표현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에 대한 정식 보고 차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예. 정의용 안보실장과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여러 가지 회담과 대화 내용에서 나왔던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이제 일부를 발췌해서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관점과 뉘앙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저는 앞뒤 전후 맥락을 전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들어보게 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건데 예. 딱 그 부분에 있었던 대화의 질문과 대답만 가지고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과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앞서 변호사님 설명했지만 이미 충분히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사드 한 개 포대가 6기의 발사대로 구성이 돼 있고 2개의 발사기는 이미 배치가 돼 있는 거고 4개의 발사기는 이미 국내에 반입돼서 들어와 있을 거다라고 뭐 YTN을 통한 여러 보도가 예. 나갔던 그 상황인데 2개는 국방부가 공식 확인을 해준 거고 해준 거고 그 뒤로 4개는 언론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네. 국방부는 확인은 해주진 왜 않았다.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도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억들이 나실 건데요. 예. 처음에 2기가 반입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국내에 사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에서 미국에서 들여오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다 보도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4기가 추가로 들어오는 과정까지도 비공개로 진행했던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굳이 끄집어낼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처음에 초안을 가지고 중간에 고쳐갖고서는 결국 나중에 이거를 좀 뭉뚱그린 표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보도 내용을 보니까 초안에 6기가 반입이 돼서 모 캠프에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예. 이제 팩트가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2기는 배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6기가 들여와서 보관돼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거죠. 4기가 보관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 누락 여부가 국내에서 이렇게 갑론을박되고 있는 상황이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드를 가지고 외교적으로 끼어 있는 상황에 그렇게 바람직한 논의가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언론에 이렇게 다 보도가 돼서 뭐 국민들이 대부분 추정하고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는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또 제대로 다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까 지금 보고 예. 자체를 잘했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걸 고의로 누락했다라고 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무리 들어왔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고의로 누락을 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본인에게 무언가 숨기는 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진상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실익이 없는 누락을 뭐하러 했을까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하게 문제 삼는 건 이 사드가 4기가 추가로 지금 뭐 앞으로 배치가 되겠지만 지금 반입이 됐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사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전에 있었던 절차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좀 길들이게 하는 차원, 이 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는 차원인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을 뭐 사드 4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뭐 앞으로 배치를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외교적으로도 미국에도 지금 이 내부의 절차적인 문제인 것뿐이지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이 계속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청와대에서 조속하게 정리를 해서 만약에 문책할 부분이 있으면 문책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게 외교적으로 이게 파장이 뭐 연속적으로 이게 나올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 좀 대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꼭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뭐 보고 누락에 또 어설픈 변명까지 했다는 질타를 받은 국방부는 종일 숨죽인 모습이었는데요. 보고서 작성의 실무 책임자죠.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의 모습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실장님 자기 관련 부분을 왜 안 하셨어요? 오해가 좀 풀리셨어요? 오해가? 고의로 누락했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도 안 하실 건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네,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기자들이 6분간 32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겁니다. 예. 본인이 하고자 했던 변명들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실무선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뭐 무건으로 현재로서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거듭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국방부에서 이러한 내용들, 특히나 이 사드 배치의 전 과정에 관한 내용들은 아마 이게 지금 당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몇 개의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한민국 국방장관의 행동에 문제가 있게 된다면 얼마든지 해임하고 신임 국방장관을 이제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군통수권과 공직 임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저는 약간 어찌 보면은 과거에 국회 국방위원회 같은 경우가 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료 제출하고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정부가 내용을 숨기고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 측면으로 만약에 갑론을박 논방이 진행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이 국방부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 통수권 안에 다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밑에 있는 조직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국민께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 여론 형성에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이유, 국방개혁의 신호탄이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돈봉투 만찬 사건 때문에 불거진 권력기관의 어떤 개혁, 이 수순하고 좀 닮아 사실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 사드 반입돼 있는 거 보고 4개의 누락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강하게 문제 삼는 건 결국 그 검찰 개혁할 때도 그게 어찌 보면은 그 돈봉투 만찬 사건이 딱 계기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검찰 개혁은 할 일이 많은 상황인데 첫 번째 신호탄이 무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국방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비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적인 어느 정도의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강하게 이제 국방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SNS를 보면 이 보고 내기 누락 관련해서 굉장히 뭐 이건 거의 국기문란 수준이다라는 뭐 얘기들이 SNS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군 기강도 확립을 하고 국방 전체에 대한 그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들을 앞으로 변화해 나가는 첫 신호탄으로 삼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데 첫 신호탄으로 삼은 것 자체가 이 내용이 국민들에게 크게 실효성이 있고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황교안 국무총리도 조사 대상이 될 거라고. 네, 이게 사드 관련해서 이번에 보고 누락에 한정한다면 황교안 총리까지 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보고 누락을 넘어서서 사드가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2기가 배치되고 4기가 보관돼 있는 이런 상황까지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런 부분들을 다 돌아본다면
다 돌아본다면 당연히 황교안 총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가 된다면 이거는 이번에 보고 누락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사드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전 과정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파장이 정말 어디까지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좀 외교 문제도 사실 걱정입니다. 당장 이 문제가 터지니까 중국에서도 한마디, 미국에서도 한마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장 중국은 이번 뭐 이 보고 누락 사태 이후에 사드 철회 뭐 하는 거에 대해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중국 보도도 외교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대놓고선 사드 배치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는 겁니다. 화춘희 외교부 대변인도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부터 사드 배치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 간에 일방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드 현재 배치가 돼 있는 두 개를 철회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같은 경우가 중국 이마트 사업을 전면 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입장에선 가만히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신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과정을 과연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드 배치에 대한 이 경제적인 보복 조치에 대한 부분과는 조금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좀 잠잠해 있는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통해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이 전 정부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중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또다시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전 과정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대변인 성명을 내게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문제에서 전 정권 차원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넣겠다고 우리 국방부가 넣는 게 아닙니다.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 갖고 주한미군이 전략 자산을 들여오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미군의 상황까지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확대돼서 와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특히나 후보가 되기 이전에 전 이제 당 대표 시절부터 얘기했던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는 건데 모든 가능성을 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현재 들어와 있는 두 개의 사드 배치가 철회됐을 경우에는 한미 관계에 굉장히 균열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지금 현재 어찌 보면은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들을 더 드러내면서 상당히 꼬이게 만든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사드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 또 안보와 외교 사이에 껴있는 이런 문제라서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미국 측에는 미 상원 원내총무하고 어제 면담을 했는데 이건 국내의 절차적인 문제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드 배치 자체를 철회하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게 이 보고 누락을 가지고 이게 사실 갑론을박이 되는 순간부터 사드 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로 오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문제 삼으면 그럼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그러면 배치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중국이 어찌 보면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 지금 이 보고 누락하고 사실 이 과정 절차적인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마치 전체 절차를 다 들여다볼 것처럼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드 배치와 관해서 한미동맹 부분에 또 균열이 가는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의구심을 표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절차 문제다 양해해달라고 했다라는 거는 한미동맹은 유효하다 이건 사드 배치는 끝까지 가겠다는 취지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지금 이 계속 이거에 관련된 진상규명을 하는 게 좀 어긋난다 그래야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다 낱낱이 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서 이 보고 상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게 마치 사드 배치 전반이 다 잘못된 것처럼 이게 오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끌고 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어쨌든 상황입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좀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오늘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잘 사전에 만들고 올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회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이게 국기문란이냐 안보 무능이냐 뭐 야당의 반응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드 추가 반입 논란에 관한 야당의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를 진실 게임을 국민 앞에서 하고 있는 저 자체가 더군다나 지금 사드라는 중요한 이런 그 안보적 이 국제 무기를 갖고 이것을 다 공개해서 까발리고 국가 기밀이 공개되는 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타당치 않은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새 대통령에게 국방부나 관계 부처에서 보고해서 고의로 누락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 중요한
국가적 안보 사안을 고의로 누락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논의를 하겠다 하는 입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네. 그럼 이제 뭐 국회 논의라는 것은 그냥 뭐 사후에 이미 버스는 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거치겠다는 것밖에 안 하지 않겠어요? 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마땅히 있어야 될 협의와 논의가 없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보안이 유지돼야 될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이 왜 이렇게 공개적이고 국내 정치화가 되고 편가름이 되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야당의 반응은 다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가 누워서 침뱉기식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고의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도 또 한편에서 하고 뭐 있습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고 예. 또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현재 지도부가 박주선 비대위원장인데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특사를 보냈던 홍석현 특사라든지 중국으로 특사를 보냈던 이해찬 특사 같은 경우를 보내면서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얘기가 사드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사드에 관한 얘기를 정확히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럼 특사를 보냈다는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바른정당의 정양석 의원에 대한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봤는데 이러한 중요한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국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에는 아마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를 좀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국방 개혁을 위한 신호탄의 명분 쌓기로 이러한 내용들이 오가는 거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뭐 대한민국의 국방 개혁이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동력을 가지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여기에 대한 좀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좀 조속히 정리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좀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 공방 자체가 코미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청문회 또 특위 구성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이게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청문회나 특위는 좀 너무 많이 나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당연히 이게 잘못됐다면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겠죠. 그건 청와대 내부에서 할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들은 사드가 처음 들어오는 과정부터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모든 전 과정을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자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 국가기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어쨌건 미군의 전략사상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미국에서만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공개를 하면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숨겨져야 될 약간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다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외교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 사후 조치를 하고 국방개혁을 내부적으로 해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 모든 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과연 옳은가는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정당 간의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거는 정말 국민들이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사드 배치 논란 속에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진통 끝에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통과하자마자 바로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웃음도 오가고 농담도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적폐청산이 됐다 이런 생각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 그것은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야당과도 좀 소통하는데 좀 힘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좀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받아쓰기가 전면 금지입니다. 예, 웃음소리까지 저렇게 들리는데요. 정말 직업이 대변인이다 이런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적폐청산을 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이젠 취임 총리가 됐는데 후보자 시절에 굉장히 좀 곤욕을 치렀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5대 비리 중에 위장전입이 들어가 있는데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바가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적폐청산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가 드러났지만 그런 부분은 다 털어버리고 정말 국민께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낙연 이 총리 부인 같은 경우도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전언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 일단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앞서 이제 직업이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히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혹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과거의 상황을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대신 나의 이런 전문성을 갖고 국가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어떤 후보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성보다는 너무나 해명에 급급하다가 그 해명이 또 다른 해명을 낳게 되고 거짓말의 의혹으로 번지게 되면은 결국 낭만의 사례들까지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들을 적절하게 잘 거치고 나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도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닌 통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거에 가장 큰 동력이 촛불 집회였죠. 그러니까 촛불 민주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타내고 이끌고 그리고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그런 계기가 된 건데 여기에 종점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과정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었던 적폐들도 사라지게 만들고 청산을 하고 새로운 이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종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시작이고 과정이고 통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어쨌건 전임 정부와 지금 정부의 차이점은 좀 소통하는 모습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들도 전 정권에서 제 기억으로는 저런 화면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런 모습에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요. 너무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혹시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하트네요. 저렇게 보면은 지금 좀 그림으로 표시하면 지금 하트가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간의 브로맨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런 모습이 굉장히 저는 보기 좋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좀 깜짝 놀랐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만큼 이제 이낙연 신임 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또 헌법이 보장한 총리로서의 책임 총리로서의 권한을 다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만큼 우리가 사실 과거 정부에서 좀 보지 못했던 습세했던 장면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것들이 기억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극복할 수 있는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내각을 잘 이끌어주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자, 저렇게 임명장 수여하는 자리에서는 화기애애했지만 이낙연 총리 인준이 되기까지는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자, 어제 국회 표결 과정에서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의 이른바 노룩 라이브가 화제가 됐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국회 인준에서 생긴 일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서 임기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 인준안이 처리되기까지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오전부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가 하면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또 이렇게 피켓 시위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표결은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라는 문구만 남기고 집단 퇴장했는데 혼자 남아서 찬성의 표를 던진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연아 의원. 이 김연아 의원은 바른정당의 공식 행사에서 사회를 맡는 등 당적은 자유한국당이지만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소신이 대단하다. 하지만 당론을 무시하고 양다리 걸쳤다. 이런 엇갈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노룩이라는 말도 또 등장했습니다. 요즘 이 노룩이라는 말 익숙하시죠? 안 보고 뭘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인준에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 페이스북 노룩 라이브로 담겼습니다. 조 의원이 날치기 현장이라면서 표결 장면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찍고 있죠. 그런데 이 조 의원의 바로 밑에 이 모습을 또 찍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노회찬 의원은 딴청을 피우면서 절대 본인이 촬영하는 걸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다른 곳을 보면서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촬영했는데요. 노회찬 의원의 카메라에 담긴 모습 한번 보실까요? 날치기 하면서 앉아있나? 부끄럽지도 않아? 할 얘기 있으면 해봐. 협치한다며.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잘한다. 노회찬 의원은 국회 난동에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인준안 이렇게 역사적인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지만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를 앞두고 전국은 경색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저렇게 딴청 피우면서 찍으니까 조원진 의원은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그렇죠. 뭐 일타쌍피라고 해야 될까요? 예. 김무성 대표가 바른정당 대표가 얼마 전에 그 노룩 그 패스를 한 예.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을 연상시키게 하면서 조원진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죠. 조원진 의원 대선 후보였었는데 네. 조원진 의원이 저기서 지금 이제 뭔가 이번 과정에서도 협치를 한다 그래놓고서 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느냐라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면서 이제 지금 노회찬 의원이 저 정도 국회 난동 수준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 지금 이제 그 당시 후보자 시절에 굉장히 자유한국당과 뭐 여러 야당들의 비난도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통과를 시킬지 말지를 떠나서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더라도 들어와서 그냥 표결을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죠. 저 모습 자체가 어찌 보면 발목 잡기로 많이 비춰졌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강하게 비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노룩 라이브를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아마 어제 오늘 가장 화제가 된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하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밖에서 피켓 시위하는데 굉장히 어색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 야당으로 돌아선 모습들이 조금 적응이 안 되는 예.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글쎄 일단은 이러한 생활들을 굉장히 좀 오래 해야 되는데 명분 있게 야당 생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협조할 거는 분명하게 협조해주고요. 또 야당으로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과제들 속에서 국민 전체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또 반대적인 여론이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반대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야당 활동을 한다라는 인식을 국민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근데 현재 자유한국당의 저와 같은 투쟁 모습들이 여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나중에 정당한 이의 제기를 했을 때도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좀 적절하게 고려하고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 오늘 오전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방문을 했고요. 또 야당 지도부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가 취임한 뒤에 이렇게 바로 국회를 찾는 것도 또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야당을 이제 찾았죠. 야당을 다 찾았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야당과의 협조 공조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 책임 총리하에서 이 정부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협조 없이는 무언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역시 또 좀 이례적으로 국회부터 찾았던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협치 대상 중에 이제 가장 험난한 그런 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만남도 거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제 뭐 표결도 안 했는데 지금 예. 총리가 왔다고 만나면 네. 그거 자체가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우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예. 일단 어쨌건 통과가 돼서 이제 총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견제를 하겠다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또 오늘 총리의 만남까지 거부하면 아까 김병민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낙연 총리가 총리 후보자 시절에 뭐 여론조사를 보면 75% 정도 이상의 국민들이 뭐 저 정도면 총리로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끝까지 반대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에 아 정말 온당하고 정당한 반대인가라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자유한국당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강만 세운다고 해서 이념적 선명성이 부각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데 이제 국민의당 이번에는 대승적으로 이제 협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찬성표를 던지게 또 반대표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관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당시 이제 총리 후보자를 내정했을 때 전남 도지사라는 인물이고 호남에서 많은 신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선뜻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예.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도 호남의 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굉장히 꽤 많이 넘어갔고 또 선거 이후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니까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정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려질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게 됐을 거고요. 따라서 이낙연 총리가 지명되는 과정에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반면에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또 국민의당을 바라보고 있는 지지층들이 여러 갈래로 돼 있는데 지역구로 보면 호남의 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건 맞지만 이념적 성향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중도적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유권자들이. 근데 벌써부터 민주당이 이중대 역할을 하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진다는 얘기도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당제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이 가야 될 명확한 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는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따라서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이제 현재 그 남아있는 외교부 장관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 있어서만큼은 이낙연 총리와는 조금 다른 결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평가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총리 지명까지는 이제 한 곱이 넘었지만 내일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 시작으로 이제 줄줄이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야당 뭐 송곳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후보자하고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총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또 이제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인데 특히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전부 다 절대 불가 원칙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청문회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들이 나온다면 그럼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총리와 다르게 이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문보고서 불책될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이제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좀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귀국해서 포토라인에 선 정유라 씨 역시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이렇게 입국해서 모든 것을 밝히고 털고 지나가야 된다.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 정정당당하게 친구가 입었으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욕을 얻으면 내가 한 행동이 어떤 죄가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도덕적인 지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생각을 털어놓는 이런 부분들이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 사실 잘 모르고 자신이 판단한 것보다는 훨씬 엄중한 상황. 수는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그냥 텔레파시로 통하는 모습을 그냥 이제 가정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정유라 씨 변호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상 참 잘 만들었네요. 네. 네, 어제 정유라 씨 입국하는 과정 보면서 많은 국민들 보면서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몇 마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조사받으러 가는 게 맞느냐. 예. 마치 그냥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미소도 띄고요. 예. 뭐 중간중간에 얼굴도 좀 인상도 찌푸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 뭐 일단 준비는 하고 왔다는 생각 분명히 듭니다. 예. 해맑게 다 털어놓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다 털어놓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딱 이런 기조입니다. 뭔가 이 부분이 좀 불리한데 그럼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그거는요 다 엄마가 한 거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결정적으로 거짓말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입학 비리, 이대 학사 비리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정유라의 뭐라 그럴까요? 국민적 비난 가능성에 비해서 형량이 크진 않을 겁니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하고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유라가 결국은 삼성으로 받은 승마특혜 최종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뇌물죄.
또 하나 이제 외국환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외환 일반입 같은 부분인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정유라의 어제 그런 질문도 하던데요, 기자들이. 변호사 비용 누가 됐습니까? 예. 아이와 보모 비용 누가 됩니까? 그거 잘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유라가 덴마크로 가자마자 덴마크에서 긴급 체포가 돼서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한참 동안 덴마크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뭐 언론사 기자들이 현장을 알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 전에 무슨 돈으로 살았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가 주머니에 있었던 돈을 사용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돈을 대줬으니 사용을 하고 살았다면 이런 건 조사를 받다 보면 나올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렇게 해맑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이경재 변호사 텔레파시가 통한다 뭐 이런 좀 전에 영상이었는데 최소한의 코칭은 받은 것 같아요. 최소한의 코칭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코칭대로 검찰에 가서 잘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질문하는 건 본인이 대답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검찰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대로 대답했는데 반대되는 증거를 들이밀기 시작하면 사실 정유라가 버티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제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나는 전공도 모른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전공도 모를 학교를 왜 가서 그때 한 학생이 분명히 떨어졌을 테고요. 그렇죠. 지금 관련해서 교수들 5분이 지금 수갑을 차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대 교수들 검찰 구형이 5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형량으로 구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정유라의 저와 같은 발언을 보고 나서는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억울하고 나는 전혀 학교를 다니고 싶지도 않았고 내 전공조차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화여대 학생들 같은 경우나 이화여대 졸업생들 같은 경우도 이 어저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저 내용을 본인이 진심이라기보다는 이화여대 입학 그 비리 특혜 의혹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일관적인 전략의 의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없는 발언이라기보다는 뭔가 전략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렇죠. 지금 현재 보는 것들은 이화여대 입학 비리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거고요. 이 뇌물죄에 대해서도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해서 뭐 여러 대의 말 중에 그냥 하나를 내가 그냥 탔을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여태까지 최순실 씨가 진술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는 거고 돈 문제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국외 도피 얘기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분명히 정유라 씨가 도피해서 생활하는 동안 조력자가 존재했을 거거든요. 그 조력자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기타 등등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왔던 얘기들만 갖고 일관성 있게 정유라 씨가 이야기를 끌어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장시호 씨 같은 경우랑 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특검의 이제 특급 도우미가 아니었냐 그런 것처럼 정유라도 결국은 검찰 조사를 받다가 보면은 새로운 얘기들을 술술 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게 최대한 많은 협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본인이 받아야 될 혐의들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뇌물죄라든지 이런 거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었는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기도 쉽지 않을 상황일 것이고 이게 정유라 씨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모든 관계들이 하나로 묶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시호 씨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폭탄 발언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자, 김병민 교수님은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폭탄 발언은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청문위원이기도 했는데요. 이용주 의원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특검 도우미처럼 우리 장시호 특검 도우미가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많은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유라도 캐릭터상으로 본다면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지 않고는 못 찾는 그런 성격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일들 진상에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캐릭터가 그 사촌 언니 장시호하고 비슷합니까?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시호 씨보다 더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김병민 교수하고 좀 반대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게 특급 도우미가 될지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갈지는 사실 검찰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밤까지가 사실상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마지막이죠. 체포 영장만 가지고는. 오늘 새벽 4시 8분까지인가요? 내일 새벽 4시 8분입니다. 내일 새벽 왜냐하면 4시 한국에 8분까지요? 들어올 때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게 아니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날 때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국적기 안에서 체포를 했기 때문에 조사 시간은 얼마 없죠. 근데 이제 그만큼 어찌 보면 검찰에서 정유라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뭐 다른 사람들 다 기소하고 준비가 많이 됐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그 비행기 안에 자유롭게 못 돌아다녔으면 그것도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한 거 아니냐, 인권 침해다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검찰에서는 지금 확인된 거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저는 이제 특급 도우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장시호 씨하고 다르죠. 뭐 털어놓을 의도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정유라의 발언을 보면 말하는 걸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저는 혹시 묵비권 행사할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게 검찰에서 정유라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정유라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 뭐 노련하게 묵비권 행사하던 저는 그거 모릅니다라고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도된 특급 도우미가 아니라 예상외 특급 도우미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외.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뭐 이대 입시 비리 관련해서 조사도 받지만 하나 주목되는 것이 이제 삼성 뇌물죄 공범으로 엮여 있는 이 부분에서 혹시 정유라 씨가 어떤 퍼즐 한 조각을 맞출 수 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업무방해죄 가지고만 조사할 거면 특수일부하고 첨단수사범죄부가 안 들어가죠. 근데 거기가 지금 일단 정유라 씨를 조사한다라는 건 업무방해죄 부분 이미 정리가 다 된 거고요. 어느 정도 조사가 다 됐고 관련자들도 좀 다 지금 뭐 구형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삼성 뇌물죄 최종 수혜자가 정유라였으니까 이 부분을 최순실과 이 공모라는 게 뭔가 우리가 삼성을 어떻게 해보자 이게 공모가 아니고 인지하고 말을 타는 것도 공모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에다가 그다음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뭐 담보를 받아서 외국환을 빼돌렸다는 그런 혐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인은 이제 몰랐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과정이 지금 정유라 씨의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삼성 뇌물죄와 관련해서 지금도 무언가 딱 이렇게 아구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정유라 마지막 퍼즐을 챙겨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유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건 사실입니다. 딸이 귀국한 그 시각에 엄마 최순실 씨는 이대 비리 관련해서 어제 7년 중형을 구형받았고요. 박 전 대통령 오늘 5번째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는데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